해남에서 온 편지 이지엽. 아홉배미길 질컥질컥해서 오늘 또 삭신 꾹꾹 쑤신다. 아가 서울 가는 인편에 쌀조금 붙인다. 비민 허건네만 그래도 잘 챙겨 묶어라. IMF인가 뭔가가 징흑인 징흥갑다. 너그 오래비도 전화로만 기별 딸랑하고 지난 설에도 안 와불었다. 애비가 알면 벼락을 칠 것인디 그냥 방 까무잡잡하던 낯짝도 인자는 가뭇가뭇하다. 나도 얼른 따라 나서야 걷는디 모진 것이 목숨이라 이도저도 못하고 그러나 안. 쑥 한 바쿠리 캐와 따듬다 말고 소주 한잔 혔다. 지랄놈의 농사는 짐은 못하냐. 그래도 자식들한테 파치랑 돈부, 깨, 콩, 고추 보내는 재미였는디 너할코 종신서원이라니 그것은 하느님하고 결혼하는 것이라는디 더 살기 팍팍해서 어찌하슬란가 모르겠다. 너는 이 애미들어 보고 잡고도 꾹 견디라고 했는디 달구똥마냥 네 생각 끈하다. 복사꽃철이 환하게 핀 것이 혼자 볼란께 영 아깝다야. 두 번째 시입니다. 생선구이 백반 장성남. 구운 생선에 뼈를 바르고 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며 뭐해? 할 것 같다. 나는 지금 뭐 하는가? 나는 지금 물고기여. 비 쏟아질 듯 꾸물꾸물한 충정로 밥집 골목 위에 뜬 멍석 하늘. 세 번째 시입니다. 찜통. 내가 조교로 있는 대학의 청소부인 어머니는 청소를 하시다가 사고로 오른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다. 넘실대는 요강 들고 옆집 할머니 오신다. 화기 뺄 땐 오줌을 끓여 사나울 푹 담그는 것이 제일이란다. 이틀 전에 깁스를 푸신 어머니, 할머니께 보리차 한 통 내미신다. 호박 넝쿨 밑으로 쩔뚝쩔뚝 걸어 가신다. 요강이 없는 어머니, 주름치마 걷어올리고 양은 찜통에 오줌 누신다. 찜통 목 짚고 있는 양팔을 배려하기라도 하듯 한숨 가득 오줌발이 금시 그친다. 야외용 가스렌지로 오줌을 끓인다. 찜통에서 나온 훈기가 말복 더위와 엉킨다. 마당 가득 고인 칠인내 집 밖으로 나가면 욕먹음으로 바람은 애써 불지 않는다. 오줌이 미지근해지기를 기다린 어머니, 발을 찜통에 담그신다. 지른내가 싫은 별들 저만치 비켜뜬다. 찜통 더위는 언제쯤 꺾일런지. 찜통에 오줌 싸는 나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홀어머니, 소일거리 삼아 물을 들이키신다. 막둥아, 맥주 한잔 할텨? 다음 주까정 학교 청소일 못 나가면 모가지라는디. 네. 복습합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시가 진부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연을 소재로 하면 워낙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가 많아서
웬만큼 잘 쓰지 않는 한 아주 진부한 시가 됩니다. 흔해 빠진 시. 아무리 잘 써놔도 워낙 써놓은 서정시가 많아서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는 워낙 많죠. 그래서 진부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부한 느낌이 드는 시를 뭐라고 그래요? 기시감이 든다 이런 평가를 하죠. 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대상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질적인 상상력으로 시적 대상을 묘사하기, 내 영혼의 눈처럼 아주 전혀 다른 음악 감상을 하고 있는데 온갖 식물들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이질적인 상상력으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시적 대상을 묘사하기 또 자연의 참상을 네, 시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진부한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이 어떤 참상, 어떤 자연의 참상을 고발하는 형태라면 진부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시 자체만 진부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강 시적 대상과 표현, 시적 대상, 시적 표현, 시적 접근 방법과 표현의 효율성. 한 편의 시가 창작되는 과정이 목차로 있고요. 자, 시적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시적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적 대상들의 대표적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시적 대상을 선택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시적 대상으로 삼을까? 여기 적어놓은 거 5가지만 반복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를 한 편씩 써도 좋겠어요. 네, 봐요. 자연을 소재로 한 생태학적 상상력의 시, 그죠? 네, 또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 오늘 다룰 건데 이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는 잘 쓰면 참 유리합니다. 이렇게. 잘 쓰면 참 좋아요. 아주 새로워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일상은 새롭죠. 네,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시, 이건 좀 어렵죠, 이렇게. 그리고 또 사물과 동물 등 특정 물상을 소재로 한 시, 그리고 또 추상적 관념을 대상으로 한 시 등이 있습니다. 네, 이거 다 한 편씩 써보세요. 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입니다.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글로 쓸 때는 만약 산문의 어떤 서사성, 산문의 이야기, 서사죠. 그러니까 산문의 서사는 사건이 발단, 전개, 절정, 파국 또는 결말 등의 단계적 구성을 통하여 그 전말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처음과 끝이 명료하게 드러나요. 좀 순서대로 전개가 되죠. 그런데 시의 서사성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 시에도 서사를 넣을 때 굳이 그 순서를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시의 매력인데 어떤 그 서사의 순서를 딱 깨뜨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남에서 온 편지 이지엽 시인의 시입니다. 네. 이 시가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있을 법한 어떤 타자의 일상을 그대로 타자의 언어로 쓴 거죠. 봐요. 아홉뱀이 길질컥질컥해서 오늘 또 삭신 꾹꾹 쑤신다. 네, 삭신이 꾹꾹 쑤신대요. 삭신 아프다라고 말하면 어렸을 때 어른 앞에서 삭신 아프다 그러면 조금 약간
핀잔 들었죠. 아가 서울 가는 인편에 쌀쪽한 붙인다. 비민 허건야만 잘 챙겨 묶어라. IMF인가 뭔가가 징흑인 징흥갑다. 너그 오래비도 전화로만 기별 딸랑하고 지난 설에도 안아 부렀다. 네, 어머니가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애비가 알면 벼락을 칠 것인데 그냥 반 까무잡잡하던 낯짝도 까무잡잡하던 낯짝 네 농사를 지었으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했겠죠. 까무잡잡하던 낯짝은 건강한 느낌이 좀 들죠. 까무잡잡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 낯짝도 인자는 가뭇가뭇하다. 이제는 그 까무잡잡한 그 얼굴이 이제 선명하던 얼굴이 이제는 선명하지가 않아요. 가뭇가뭇하다라고 해요. 이제 선명하게 까무잡잡하던 그 건강하던 얼굴이 이제는 가뭇가뭇하다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이건 이제 가물가물하다라는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인 것 같은데 그 건강했던 얼굴도 지금 기억이 이제는 까무잡잡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뭇가뭇하게 보인다. 약간 거무스름한 느낌이고 까무잡잡하면 세게 아주 강하게 까무잡잡한 거죠. 근데 이제 가뭇가뭇하다라고 해요. 이 가뭇가뭇하다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네, 기억이 조금 이렇게 흐려진 거죠.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뭇하다를 쓴 것 같아요. 나도 얼른 따라 나서야겠는데 모진 것이 목숨이라 이도저도 못하고 그러냐 안. 네, 좀 그 지방 언어를 써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느낌도 있죠. 쑥 한 바구리 캐와 다듬다 말고 소주 한 잔 혔다. 지랄놈의 농사는 지면 못하냐. 자석들한테 돈부, 깨, 콩, 고추 보내는 재미였는디.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너 앓고 종신서원이라니. 종신서원 아시나요? 그 천주교에서 그 일생 동안 하나님에게 자기를 다 바치겠다는 그 서원. 그 서원이라니. 그러니까 뭐 수녀가 됐거나 뭐 딸이니까 수녀가 됐겠죠. 또 신부가 되거나 이런 걸 말하겠죠. 그것은 하느님하고 결혼하는 것이라는디 더 살기 팍팍해서 어찌하슬란가 모르겠다. 너는 이 애미대로 보고 잡아도 꼭 전디라고 했는디 달구똥 마냥 네 생각 끈하다. 네, 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요. 네. 복사꽃철이 환하게 핀 것이 혼자 볼란께 영 아깝다야. 이렇게. 네, 아주 이런 일상, 그죠? 이거는 이제 화자의 일상은 아니죠. 이 시적 서정자의 일상은 아니고 타자의 일상이죠. 타자의 일상적 이야기죠. 타자의 일상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의 언어로 그 타자 그 자신의 일상어로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그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잘 그려내면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카페에서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되게 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밤송이 안에 무슨 그 알맹이 없는 밤을 뭐라고 하던데 지금은 잊어버렸네요. 그 알밤이 있고 죽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죽정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받아 적어봤어요. 이렇게 모르는 할머니인데 받아 적어놓고 보니까 아주 멋진 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냥 제가 우연찮게 그냥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적게 됐어요. 그냥 네, 막 적었는데 아주 멋진 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을 잘 이렇게 일상이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있으면 그대로 적기만 해도 아주 멋진 시가 돼요. 시 하면은 그죠? 뭔가 이렇게 뭐 상상력과 또 감정이 가미되면 참 멋진 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네 그래서 네 그런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생선구이 백반 장성남 시인의 시입니다.
구운 생선의 뼈를 바르고 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며 뭐해 할 것 같다. 네, 실제 있었던 일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딱 그럴 것만 같았는데 뭐 이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서정차가 나는 지금 뭐 하는가? 라는 네, 나는 지금 뭐 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이어 이 말이죠. 잘 보시면 뭐처럼 보여요?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 나는 지금 생선이요. 나는 지금 물고기요. 이러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지금 나는 서정자, 나는 화자는 그 물고기가 됐어요. 이렇게 화자가 물고기가 됐어. 나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얼마 전에 전 영상에서 한번 한 적 있죠. 어떤 그 서정 씨는 자와 세계의 동일화의 원리를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바깥 세계 물고기는 바깥 세계죠. 그리고 나는 내가 물고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깥 세계 속으로 동일화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투사라고 하죠. 그런데 바깥 세계가 나에게로 와서 나한테 동일화되는 것, 그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투사의 좋은 예라고 합니다. 자, 비 쏟아질 듯 꾸물꾸물한 충정로 밥집 골목 위에 뜬 멍석 하늘. 네, 일상어로 쓰면 이렇게 읽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표현하면 참 공감도 얻기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 시는 뼈가 발린 생선 한 토막을 일시에 서정자의 심리 상태와 맞바꾼 부분은 서정시의 특성에서 투사의, 네, 의석은 투사의 좋은 본보기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자기가 이제 뭐하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고기요 하고 대답하고 있죠. 이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찜통, 네, 찜통. 찜통 박성우 시인의 시입니다. 내가 조교로 있는 대학의 청소부인 어머니는 청소를 하시다가 사고로 오른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다. 넘실대는 요강 들고 앞집 할머니 오신다. 화기 뺄 때 오줌을 끓여 사나을 푹 담그는 것이 제일이란다. 이틀 전에 깁스를 푸신 어머니, 할머니께 보리차 한 통을 내미신다. 네. 호박 넝쿨 밑으로 절뚝절뚝 걸어가신다. 이 넝쿨이 있고 덩굴이 있고 넝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전에서는 혼돈해서 쓰는데 제가 있는 식물계에서는 구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덩굴과 넌추를 구별하시면 돼요. 덩굴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 식물들이 있죠. 이렇게 그 칡 같은 거, 칡덩굴 뭐 이런 거 있죠. 뭐 또 뭐 등나무 이런 걸 덩굴이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성질의 식물을. 그런데 밑으로 쫙 뻗어서 가는 것, 그러죠. 이렇게 뻗어서 땅을 기어가듯이 이렇게 뻗어가는 것, 이것을 넌출이라고 해요. 넌출. 대부분 뭐 영춘화 같은 게 넌출에 해당됩니다. 영춘화. 그런데 이제 넌출과 덩굴은 확실하게 구별됐는데 칡이 문제죠. 칡은 인동 덩굴이 덩굴이에요. 항상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인동 덩굴은 덩굴인데 칡은 땅으로 기어가기도 하고 또 나무를 타고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런 것을 덩굴과 넝쿨 아니 넌출과 덩굴을 합쳐서 넝쿨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호박은 넝쿨에 해당되겠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호박 넝쿨 밑으로 절뚝절뚝 걸어가신다. 요강이 없는 어머니 주름치마 걷어올리고 양은 찜통에 오줌 누신다.
찜통목 짚고 있는 양팔을 배려하기라도 하듯 한숨 가득 오줌빨이 금시 그친다. 야외용 가스레인지로 오줌을 끓인다. 찜통에서 나온 홍기가 말복 더위와 엉킨다. 마당 가득 고인 지린내. 집 밖으로 나가면 욕먹음으로 바람은 애써 불지 않는다. 오줌이 미지근해지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이 부분 참 좋죠. 바람은 애써 불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줘야 이렇게 좀 시의 맛이 살아나요. 이렇게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를 쓸 때는 자칫하면 너무 그 산문처럼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이제 좀 감정이 살아나잖아요. 상상과 감정. 네, 그 감정과 상상을 잘, 예, 잘 버무려 넣어야 서정시가 좋은 서정시가 됩니다. 자, 오줌이 미지근해지기를 기다린 어머니. 발을 찜통에 담그신다. 지린내가 싫은 별들. 네, 이 부분도 지른내가 싫은 별들. 저만치 비껴뜬다. 뭔가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이런 거 하나씩. 네, 그래서 상상이 중요합니다. 찜통 더위는 언제쯤 꺾일런지. 찜통에 오줌 싸는 나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홀어머니. 소일거리 삼아 물을 들이키신다. 막둥아, 맥주 한잔 할텨? 다음 주까정 학교 청소일 못 나가면 오가지라는디. 진짜 맥주가 아니죠. 오줌이 맥주색하고 비슷하니까 농담을 한 겁니다. 맥주 한잔 할텨?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농약을 하면은 큰 그 뭐라 그래요? 큰 그릇에다가 농약을 섞어요. 그럼 그 섞은 농약을 그 한 사람이 막 뿜어주면 또 농약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있었죠. 그럼 농약이 섞으면은 물에다 섞으면 하얗게 변하는데 시골 사람들이 농담으로 막걸리 한잔 하고 가라고 이웃 사람들한테 막 그러죠. 근데 그렇듯이 오줌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할텨 하고 농담을 한 거죠. 진짜 맥주는 아닐 것 같아요. 설마 갑자기 맥주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 호박도 약간 노란색, 그죠? 호박도 노란색, 양은찜통도 노란색, 그죠? 양은찜통도 노란색. 그리고 또 뭐도 노란색이에요? 오줌도 노란색, 그죠? 오줌도 노란색. 네. 노란색이 참 많아요. 이렇게 오줌도 노란색. 뭔가 막 일치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맥주도 노란색.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일치시켜 놨습니다. 자, 서정자의 궁핍함 생활을 담담하게 묘사했다. 병원에도 다쳤으면 병원 생활 약을 좀 써야 되는데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쓰는 그 당시의 생활을 아주 담담하고 조금 코믹하고 또 미신을 믿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를 쓸 때,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 그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를 쓸 때 주의할 점.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를 쓸 때는 진솔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변적이 될 위험이 있다. 사변적.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시들은 다 경험 속에서 직접 들었거나 보았거나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일상적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쓰지 않으면 사변적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사변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사변적인 이야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죠. 생각으로만 전하는. 그러므로 시적 감동의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너무 사변적이면 어때요?
너무 사변적이면 좀 실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성이 떨어지면 굳이 독자가 공감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적 감동의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좀 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애써 바람은 애써 불지 않는다. 이렇게 바람도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또 뭐 있었죠 아까? 지은 내가 싫은 별들은 저만치 비껴뜬다. 예. 자연들도 이런 식으로 뭔가 상상력도 가미되어야 하고, 그죠? 또 감각적인 느낌도 들어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